그동안 미안했다. 이 땅에 와줘서 고맙고 소연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정말 잘 어울린다. 그러니까. 모델들이라고 해도 진짜. 와, 배우 같다, 야. 화보다 화보. 유명한 비주얼인데 부모님 없이 혼자 탈북한 걸 알고 있는데 예. 아까 그 손 잡고 이렇게 같이 나오셨는데 그분은 또 어떤 분이세요? 네, 그분은 또 이게 저희 아버지예요. 네, 제가 이만갑 첫 출연 때 그 얘기를 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얘기를 맞아요. 했잖아요. 제사 지내.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고 어렸을 때 헤어지고 나서 없다고 항상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근데 아버지가 정확히 제가 2019년도에 나왔고 6개월 뒤에 국정원에서 연락이 와서 아버지가 오셨다고 네,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 돌아가셨다는 아버지가?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계속적으로 아빠 생일 때마다 제사를 지내드렸어요. 중국에서. 중국에서, 맞아요. 네. 그래서 죽은 줄 알았던 아버지가 갑자기 살아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정말 큰 기적이긴 한데.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또 이렇게 아버지까지 만나게 된 그런 축복을 또 받게 됐었습니다. 아버지가 진짜 돌아가셨다 살아서 오신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얼마나 신기한 얘기인지.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린 딸이 제사까지 지냈다는 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연락이 끊겼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당연히 돌아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데 그것도 다시 만난 것도 기적인데 탈북을 해서 남한에서 두 분이 만난다? 이건 정말 엄청난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도대체 아버님이 어떤 일이 있었길래 14년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되다가 대한민국에 오시게 됐는지 저희가 직접 이 자리에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소연 씨 아버님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미안했다. 이 땅에 와줘서 고맙고 소연이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 반갑습니다. 함경북도 샛벌군에서 온 김정철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그냥 이렇게 멀쩡히 살아계시네요. 네, 그래서 제가 아버지를 14년 만에 또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14년 동안이나 연락이 안 됐다라. 야 이거는 진짜 세상에 이런 일이다. 자, 지금 약간 떨리시죠? 네. 긴장하셨어요. 지금 가뜩이나 저 보이부 앞에 있어가지고 아니 북한에서 아버님 진짜 보이부는 좀 사람들이 막 좀 싫어해요? 어느 정도로? 왜? 제일 무서운 걸로 알고 있어. 그래요? 아 진짜로요. 저희 그 섭외 요청 왔을 때 아버님 보이부 있다고 해서 안 넣으신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로 안 넣으신다고 했어요. 아닙니다 저. 아버님, 괜찮아요. 5대1이에요. 5대1. 저희가 이제 쪽수가 더 많아요. 아니 사실 이 소연 씨에게도 어떻게 보면 좀 선물 같은 일이지만 유성 씨한테는 정말 기적적으로 이 장애인 어른이 오신 거잖아요. 그쵸. 생기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와 근데 저희가 이제 많은 친구들 탈북민들이 결혼하는 거 보면 많이들 얘기하세요. 양쪽 그 부모님이 있는 맞아요. 거는 진짜 축복받은 아이들. 그래서 정말 많이들 없으신데 그렇죠. 정말 축복을 저희가 많이 받았고 사실 제가 이제 뭐 장애인 어른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님 네네. 진짜 대단하신 분. 왜요? 아버님이 12번을 탈북을 시도하셔서 성공하셨어요. 12번이요? 12번. 와 아니 사실 한 번만 하더라도 목숨 걸고 탈북을 그렇죠. 해야 되는데 12번이면 뭐 목숨 여러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이 유성 씨의 장인어른, 그다음에 소연 씨의 아버님 네. 김정철 선생님의 어린 시절을 좀 조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범상치가 않은 스토리가 있어요.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옆에 계신 우리 김정철 선생님은 함경북도 샛별군의 네. 노동자 지구, 쉽게 말해서 탄광촌. 탄광촌에서 이 사형제 중에 셋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빼고는 다 남자였는데 누구도 이제 입당을 꿈꾸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거죠. 근데 그 사연이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철 선생님의 할아버지 네. 때 그 마을에서 이 대한민국 국군을 북한군으로 오해해서 식사를 이제 대접한 일이 있어요. 6.25 때? 예, 예. 그게 할아버지에서 아버지에서 이제 우리 김 선생님 형제들한테까지 연주화제로 이어진 거예요. 합쳤다고? 예. 아니 그것도 개인이 아니라 그 마을이 해준 건데도 그렇죠. 그래서 군에 입대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무조건 대대로 3대가 계속 이제 탄광에서만 탄광 일을 해야 하는 그 운명 속에서 어린 시절을 이제 보내셨던 거죠. 학교 졸업하면 꼼짝없이 아버님도 탄광으로 가야 할 상황인데 그때 이제 뜻하지 않는 변수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생겼어요? 아, 그때 제가 졸업할 때 평양 지역에 13차 세계 청년학 축전을 하게 됐어요. 그거 저 대학생들 모이고 그랬던 축전 네. 말씀이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강북거리 건설이라는 걸 가게 됐거든요. 수도 건설로. 예. 네, 그 수도 건설에 올라가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일을 하며 있다가 습진이 걸렸어요. 그때. 그 하도 일하다 보니까 네. 환경도 안 좋고. 그 평양시 쪽에는 보게 되면 이게 무리가 네. 시원치 않아요. 우리 이쪽 북쪽보다. 이제 물이 안 좋고. 네, 그 습진이 걸렸는데 교체를 해야 되는데 교체를 안 해주는 거예요. 네, 글로 환경이 또 오죽했겠습니까? 그거? 네, 그래서 중도에서 그 며칠 데리고 도망을 친 거죠. 그럼 치료를 못 받고 도망을 가셨다고요? 네네. 그 치료받으면 되죠. 치료라는 게 그때 당시는 치료가 할 수가 없었어요. 병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무대. 임무대도 거기는 큰 사람들이 다친 경우가 그때에는 치료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 저희들 같은 거는 뭐 치료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일반 노동자는 아예 병원에서 받아주지도 않는다. 아니 이게 그냥 도망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어떤 건설 현장입니까? 바로 세계 청년 학생 축전. 북한이 정말 88 올림픽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쏟아 놓은 스포츠 이벤트잖아요. 국가 행사예요, 국가 행사. 임수경. 여기서 도망을 가신 거거든요. 게다가 토대도 나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지배인한테 딱 찍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도시 건설대에서 농장원으로 쫓겨가게 됐습니다.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은 뭐냐면 이제 그 감시가 좀 약간 소홀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약간 장사를 좀 하시다고 합니다. 일단 그 몰래 물건을 빼가지고 그 중국에서 담배 같은 걸 떼오신 다음에 평양이나 뭐 황해도에서 약간 그 식량으로 이제 물물 교환도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3년 동안 장사를 쭉 이어나가셨던 어떤 무렵 우리 아버님 정철 씨는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버님 무슨 소문이었습니까? 네, 평양으로 장사를 좀 다니면 공무원들한테 예. 뒷돈을 주고 장사하려 좀 다녔거든요. 통행증을 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돼가지고 장사를 갔는데 우리 옆집에 살던 그 며느리가 예. 네, 저를 선을 보라고 해가지고 선을 보고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이 소인 엄마로 중매 서신 거죠 그때. 네. 한 가지만 좀 체크하고 오겠습니다. 이뻤어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 남자 티가 납니다. 아, 이게 예뻐도 말 북한 못해. 남자구나. 네, 말 못해.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쁘셨습니까? 네, 이쁘셨습니까? 네. 네, 그래 떴는데 나중에 장사를 하고 돌아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경찰들이 막 보이부도 오고 경찰도 오고 막 이래갖고 소리가 난 거죠. 걸렸어요. 그러니까 장사 다녀오셨는데 네네. 설마 내가 몰래 평양 다니는 게 걸린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때 당시는 엄청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대남방송으로 예. 샛별군 김정철이가 지금 남한을 넘어왔다고 네, 보이부들이 앞에 문을 치고 있더라고요. 남측 방송에 나왔다. 이름이 대남방송에 나왔다. 동네 발칵 뒤집었죠. 마을이 뒤집어 이거 졌겠는데요? 잡혀가는 순간 그러니까. 큰일 나는 거잖아. 일단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북한에서 보이부라는 곳에서는 이제 한국 방송을 정치, 경제, 문화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상급에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향 파악을 하는 거죠. 대한민국 정세라든지 이런 거를. 근데 이제 아버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보이부에서 갔다는 건 이제 이 성함이 김정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대북 방송을 들으면은 김정철, 뭐 샛별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김종철 샛별에 있나 확인해봐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네. 근데 우리가 흔히 나와서 북한의 대북 방송하시는 분들이 자기 본명을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가명 쓰고 지역도 약간 맞아요. 아, 지역도 막. 지역도 바꾸고 뭐 솔직히 말하면 성도 막 바꾸잖아요. 맞아요. 생년월일도 바꾸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맞아떨어진 게 하필이면 아버님과 김정철 샛별로 맞아떨어져서 보이부에서 이제 가서 이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아는 사람 이름을 그냥 대기도 맞아요. 어떤 두였던가.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불상사로 휘말려가지고 재수가 없으면 갔다 오지도 않았는데 남조선 갔다 왔다고 들어가시는 아이고. 분들이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네. 근데 당시에 이 소연 씨 아버님이 처했던 상황은 꽤 위험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남 방송에서 본인은 안 하지만 본인과 동명이인의 같은 고향 사람이 남한으로 튀었다라는 그렇지. 방송이 나왔고 보위부 등등이 추격하러 왔는데 그 고향집에 갔더니 없어요 아버님이. 왜? 그렇지. 다른 사람 신분증에 출입증에 얼굴만 바꿔껴서 불법으로 평양에 지금 갔다 온 거잖아요. 이게 딱 걸린 거예요. 그러네. 나만 갔다 온 거 아니? 아니면 나만 가려고 중국 갔다 온 거 아니니? 평양은 왜 갔다 왔니? 뭐 하나 떳떳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최소 간첩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 그때 이제 아버님이 어떻게 할까?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있는 대로 얘기해도 처벌받고 어설프게 둘러댔다가는 이 간첩으로 딱 하면 몰리겠고.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가자. 이땐 뻔뻔하게 나가야 된다. 라고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큰 소리 쳤습니다. 내가 결혼할 여자를 만나고 왔는데 무슨 소리냐? 아하. 내 평양에 있는 아가씨 만나고 왔다. 나 그 여자랑 결혼할 거다. 라고 하니까 오히려 세게 물었던 사람이 그러냐. 그래서 이제 상부에도 보고가 됐어요. 뭐 탈북이나 이상한 게 아니라 결혼할 여자를 보고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또 그냥 넘어가지 않죠. 그러면 실제로 결혼하는지 혼인 증명서까지 확인하라. 라는 지시가 내려온 거예요. 아버님은 그거 핑계 삼아서 마음에도 들었겠다. 누가? 소연 씨 어머니가 평양 여자잖아요. 그래서 그참에 결혼을 밀어붙여서 이렇게 얼렁뚱땅 결혼하게 됐고 특히 이제 이 집이 사형제만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님의 당시 이제 아버지께서 그렇게 며느리를 이뻐하셨다고 합니다. 아니 자 소연 씨가 좀 여쭤볼게요. 그 이런 이야기는 뭐 들어보셨겠죠? 네, 저도 아버지랑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화해본 적이 없어서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자리예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그리고 또 아빠가 되게 잘생기셨어요. 맞아요. 젊었을 때.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아빠에 비해서는 좀 못생겼었어가지고 그렇게 막 이제 할머니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쁨을 받게 된 계기가 이제 다 아들이잖아요. 대대손손. 근데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저를 낳았다는 이유로 어머니가 갑자기 이제 이쁨을 받게 된 거죠. 네. 아들만 있으니까. 네. 맞아요. 문안동녀 뭐 이런 건가? 네.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일단 종합 정리를 해드리면은 네. 1993년에 이제 두 분께서 결혼을 하셨어요. 93년에. 그리고 94년 바로 다음에 이제 소연 씨가 태어납니다. 이제 행복 시작이냐? 그건 아니었어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이게 돈벌이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님 정철 씨가 1998년 큰 결심을 하시게 돼요. 98년도. 아주 어려울 때는. 그렇죠. 고난의 행군 최악의 시기죠. 네, 제일 힘들 때. 중국 가자. 중국 가서 돈을 벌자. 해가지고 한 중국에서 몇 달만 고생하면 목돈 챙길 수가 있다. 해서 한여름에 두만강을 헤엄쳐가지고 중국의 왕청, 그러니까 연길이죠. 연길. 거기로 건너가십니다. 그리고 지인을 통해 가지고 담배 공장에 취직하셔가지고 이제 쭉 일하셨는데 어떤 일 때문에 3개월 만에 짐을 싸서 북한으로 돌아오실 수밖에 없던 일이 발생했죠. 아니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셨는데 왜 3개월 만에 다시 오신 거예요? 그때 상황은 그때 내가 머물던 조선족 집에서 예. 나한테 장가를 갔냐고 묻더라고요. 왜 물어요 그거를? 그 집에 자식이 딸이 없어요. 그 집에. 아들만 있어? 네. 제가 장가를 가면 소연이 있잖아요. 이게 딸이 있으면 무조건 이 집에서 돈 있으니까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집이거든요. 아 입양하려고 네, 네. 딸로. 아 근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때 당시 장가를 안 갔다고 속였거든요. 네. 속여가지고 있다가 저희 소연이 할머니가 인편으로 편지를 써서 중국으로 들여보낸 거죠. 그 아는 지인의 조선족 집에다 그 집에서 들킨 거죠. 제가 장가가고 딸이 있고 한 거. 편지를 다 읽고. 편지에 이제 아내랑 딸 얘기가 있으니까.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들킨 거죠. 장가가고 딸이 있는 게. 그래서 더 이상은 거기 있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때 나온 거죠. 그래서 애가 있다고 그거를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니, 나가라고. 그때 그 상황에 그게 계속 있으면 내가 뺏길 것 같더라고요. 딸 진짜 강압이 수정딸로. 네, 뭐 어떻게 해서 데려가든 데려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버님만 알잖아. 그 사람의 성격, 맞아요. 하는 행동 이게 분명히 딸 데려오라고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실은 어린 딸과 아내를 먹여 살리려고 중국에 갔다가 3개월 만에 그 이쁜 딸을 또 뺏길까 봐 두려워서 다시 이제 북한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일도 있었고 하니까 웬만하면 이제 북한에 돌아오셔서도 몸을 사리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그런데 또 북한에서 북한을 다시 떠날 수밖에 없는 일종의 사건에 휘말립니다. 그때 이제 고 합경북도 샛별군 네. 예, 그 마을에서 힘께나 쓰는 제대 군인하고 우리 아버님하고 싸움이 크게 붙은 거예요. 근데 이게 말싸움이 아니라 제대로 몸싸움으로 붙은 거죠. 북한 사람들도 싸움 무지하게 싸우는. 무지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다쳤어요. 아버님도 다치고 그 제대 군인도 다치고 병원 치료가 필요할 만큼 정도의 둘 다 다쳤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똑같이 주고받았는데 분위기가 힘 있는 사람들 편 드는 묘한 분위기. 그러니까 이 의사도 아버님 편 안 드는 거예요. 이거는 뭐 네 정당방위 안 된다. 크게 처벌받아야 될 그런 상황으로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니까 그래서 아버님이 아주 어려운 이 결심을 합니다. 그때 이제 떠올랐던 게 TV에서 봤던 이 잘 살았던 한국의 모습, 자유로운 한국 사회의 모습이 아버님의 이제 머릿속에 착 하고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살 수 있는 곳은 한국에 가는 길밖에 없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3년에 2월 한국행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한국을 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연길 교회 쪽으로 선을 나가지고 백산이라는 분 한국 블로크 분을 만났어요. 예, 예. 네, 그분을 통해 가지고 한국 가려는 선을 잡은 거죠. 그 선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다. 대련을 해갖고 아래. 연태를 해가지고 연태에서 배를 타고 오기로 됐거든요 원래. 야 아버지. 미리 약속한 날짜에 맞춰서 도문에서 다롄 지역으로 가는 급행 기차를 타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거리가 상당해요. 멀어. 그런데 이 급행 열차에서 뜻하지 않은 누군가를 목격하고 마주치게 됩니다. 이 급행 열차에서 마주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중국 뱀방들이죠. 중국 군인들. 네. 이미 전에 함정이 된 걸 저희들이 몰랐어요. 함정이 있었다? 어떤 함정이요? 뭐냐면은 저희가 기차를 탔을 때까지는 몰랐어요. 아래로 가는 거? 네. 근데 저희는 신분이 없으니까 몽땅 2층에다가 태우고 가는데 밑에 이 중국 뱀방대가 쭉 깔려 있는 거예요. 1, 2층 기차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때 당시는 아 이게 어디 훈련 가나 어디 가는 뭐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게 이미 전에 틀린 걸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2층에 계신데 1층에 중국 군인들이 쫙 깔려 있었다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단속도 안 오고 그냥 무사히 오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를 터치 안 하니까 안전하다. 오히려 더. 더 안전하게. 자, 어찌된 거나 일단 1차 목표였던 대련항에 도착을 합니다. 우리 아버님 일행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옌타이로 가는 여객선을 탈 준비를 하세요. 옌타이로 가는 여객선을 대련에서 탑승을 합니다. 쭉 가고 있는데 여객선 안에 뜻밖의 손님들이 또 눈에 보이는 거예요. 종민 씨, 그게 누구였을까요? 뜻밖의 손님. 뜻밖의 여객선 안에 지금 여객선. 옌타이로 가고 있어요? 아까 그 변방대 그 맞습니다. 옌타이로 가고 있는 그 여객선 안에 아까 만났던 그 국경 수비대가 또 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죠? 이거 기차에서 봤던 사람들이 같이 탔다. 이거 너무 느낌이 안 좋은데요? 네. 대련에서 내려서 연태 가는데 그 사람 또 연태 따라오는 거예요. 연태까지. 네. 아 그때 보니까 공안들이 무기 지고 다 올라왔는데 총을 들고 이렇게 하다니까 뛰지도 못하고. 그때 당시는 또 그랬거든요. 블로커가 얘기가 재패도 북한에 안 간다. 유엔에서 책임지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서로 믿고 있다가 도망을 못 친 거죠. 또 재패도 북으로 안 간다니까. 결국 잡힌 거세요? 네, 잡혔어. 아.
잡혀가지고 그때 당시 그 배투축을 그 중국 사람들한테다가 네. 말이 통하니까 중국 사람들한테다가 그 배를 맡긴 거예요. 경비를 서라 우리 사람 들어오면 대갖고 간다고. 근데 이미 전에 이게 공안에 다 잡힌 거예요. 네, 동선이 다 노출된 상황. 처음부터 따라온 거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아버님 이제 연태에서 중국 공안들한테 잡힌 변방되게 잡힌 그 시점쯤에 나왔던 기사를 좀 제가 조사해봤거든요. 네. 이때요. 2003년 1월 21일인데 탈북자 80여 명이 중국에서 해상 탈출을 기도하다 중국 공안 당국에 발각돼 이 중 50여 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라는 건데 이번에도 아버님의 탈북은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북송까지 당했어요. 단둥을 거쳐서 신의주, 청진, 회령, 이제 고향인 이 함북의 샛별까지 온 거예요. 보이부까지 이제 끌려온 겁니다. 아이. 거기서 4군데 감옥을 거치면서 뭐 말도 못할 만큼의 심한 일을 고초를 겪었죠. 몸도 마음도 피폐해졌는데 단련대를 포함해서 총 8개월간의 처벌과 강제 노동. 그 과정에서 아마 구타도 당했을 거예요. 그런 정철 씨에게 유일하게 그나마 좀 위안이 되었었던 게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님, 그게 뭐였나요? 아무 소득도 없이 이렇게 나가서 잡혀 나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딸 소연을 만난 거죠. 어디서? 단련대 나와가지고 네. 그때 당시 그 소연이가 저 떨어진 지 오래됐거든요. 95년도 이때 헤어졌다가 한 8년 만인가 만났죠. 한 두세 살 때 헤어졌어. 네. 아버님이 잡히면 이제 면회는 할 수 있어요, 단련대가. 그러니까 이제 소연이 어머니가 소연이를 정말 아버지가 지금 나왔으니까 소연이를 보려고 이제 첫 아버지한테 이제 보러 간 거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단련대에서. 말이 8년 동안 못 본 거지? 94년생이라고 그랬네? 94년생이죠. 아빠 기억도 뭐 사진이 많겠어, 뭐가 있어. 저는 솔직히 아빠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기억이 없고 네, 그리고 아빠의 존재 자체도 몰랐고 실제로 아빠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자체도 몰랐어요. 그래서 어머니도 뭐 저를 친척집에 맡겨두고 1년에 한 번씩 나타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나는 버려졌다라는 기억이 5살이었거든요, 그때. 그러다가 8살 때쯤에 기억이 나는 게 소연아, 아빠 만나러 가지 않을래? 라고 엄마가 딱 말을 뱉는데 그 말이 저한테는 엄청 큰 희망이었어요. 왜냐면 주변 아이들은 다 그래도 아버지, 엄마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같이 있고 이런데 드디어 나도 아버지랑 만나서 우리 온 가족이 같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안고 딱 갔는데 어머니가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단련대가 뭔지도 몰랐고 딱 갔는데 정말 단체 생활을 하는 곳에 갇혀 계셨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딱 봤을 때 나라 배신자? 첫 느낌이 네. 아버지에 대한 어린 나이니까. 반동자? 그냥 이제 범죄자라는 그 생각이 머리에 딱 꽂히더라고요. 8살이고 또. 네,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범죄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내 가족이잖아요. 첫 느낌이. 네,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를 그때 8살 때 처음 만나고 이제야 드디어 나도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엄청나게 하게 됐던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소연 씨의 그 바람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요? 아버님이 이제 단련대를 나오셨어요. 근데 이제 세 사람이서 이제 행복하게 살면 되잖아요. 예. 이번에는 소연 씨 어머니가 탈북을 결심하신 거예요. 어머, 교대로. 먹을 게 없으니. 그렇죠. 중국으로 떠나셨고 그때부터는 이제 그 아버님과 이제 소연 씨 단둘이서 또 생활하게 됩니다. 이제는 아버님하고 둘이. 맞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무슨 기구한 운명이니까 아버지를 간신히 만났는데 이제 엄마가 이제 다시 또 탈북을 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가버리는 상황이에요. 네. 당시 심경이 어떠셨어요? 심정이 솔직히 그냥 그 배신감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역시 또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가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런 배신감도 컸었고 어머니가 떠나는 뒷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런 모습이었어요. 뒤 한 번 돌아보지 않고. 그래서 나 또한 이렇게 또 버려지는구나라는 생각이 크면서도 내가 또 언제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갈까? 라는 그런 생각이 또 겹쳐오더라고요. 근데 어머님이 떠난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떠난다는 말씀을 안 하셨고 그냥 그 할아버지 집 가서 뭐 챙겨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눈치를 챘죠. 영원히 떠날 것 같은 그런 눈빛을 받고 얼마나 고생했어. 그리고 그 엄마의 눈빛을 볼 때 저도 그
또 나를 버리고 가는구나라는 그 말을 눈으로 했어요. 아버님 입장은 어땠어요? 일단 그 저도 중국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그럼. 중국의 상황이라는 거 어떤 것도 알고 그렇죠. 네, 여기 가게 되면 또 무조건 팔려가는 선이고 아, 그걸 다 아시는구나.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았어요. 막았는데 본인이 결심을 선 그다음에 뭐 걷잡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니까. 네, 그냥 보냈어요 그때. 이게 탈북하신 분들 저도 많이 만나 뵙고 취재하고 했는데 사연 없는 분들 없고 정말 기구해요. 그러니까 누굴 원망할 수도 없고 누굴 정죄할 수도 없는 게 북한의 비극적인 가족사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여웠던 게 이제 어린 소연 씨 19살. 그러니까 아빠를 못 보고 지내다가 이제 아빠를 만나야겠는데 이제 엄마가 떠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번 이 기구한 운명이 어린 소연 씨에게 다가옵니다. 아버지와 이제 살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1년 반 정도 더 길게 가지 못했어요, 이것도. 무슨 일이 생겼냐면 아버님 가족에 큰 병고가 생긴 겁니다. 아버님의 큰형이 탈북을 시도하다가 그 사이에 보위부에 또 잡힙니다. 아이, 그래서 심한 구타와 고문을 받아서 큰형이 목숨을 잃게 돼요. 이런. 그럼 보세요. 북한 사회에서 버텨날 수가 없죠. 큰형이 탈북하다가 보위부에서 죽었는데 탈북 이력이 있어요. 그럼 실시간 감시가 붙겠죠. 다음은 네가 뛸 거다. 라는 게 뻔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온갖 감시 속에서 이제 아버님도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근데 한번 북송된 전력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두질 않았던 거죠. 당시에 이제 어린 소연 양이 있었고 아버지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북한에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다. 그런데 노모와 어린 딸까지 같이 또 탈북을 하다가 그때 걸리면 다 죽는다. 그렇죠.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한 끝에 어린 소연 양을 두고 홀로 또 탈북을 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이고. 그때 상황은 가족체를 움직이게 하면 또 그거보다 더 비참한 맞아요, 더 걸 당하거든요. 그래서 엄마 보고 얘기를 했어요. 소연이 할머니 보고. 3개월, 원래 하나는 3개월 졸업하는 걸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3개월만 버티고 기다려달라. 그러면 이제 블록을 보내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있게 내가 우선 먼저 가야 되지 않겠냐 이 생각을 하고 할머니한테 맡기고 그렇게 하고 떠난 거죠. 근데 떠나오면서부터 일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일이 자꾸 꼬여가지고 나중에 결국 중국에 이렇게 오래 묵게 된 거죠. 국경넘는다는 게. 자, 처음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브로커를 통해서 가신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내가 넘어왔을 때에 블록으로 같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결국은 감시 소박에 떠나니까 다 뿔뿔이 다 헤어진 거죠. 어디로 가셨어요, 아버님? 베이징에 그냥 갔는데 베이징이요? 네, 거기서 거의 한 달 있었어요. 정말 생활도 좀 돈도 없고 하니까 예. 또 잡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도 낼 돈도 빳빳하고 해가지고 그때 또 다시 제일 가까운 데 보니까 베트남이더라고요. 돈도 없이 그냥 출발하신 거네요. 네네. 난닝 쪽에서 조금 가게 되면 그 핑창을 하게 되면 핑창하고 베트남하고 국경연선이 있거든요. 예. 네, 거기로 그냥 지나가가지고 거기로 간 거. 난닝이라는 데가 많이들 가요? 사실 탈북민들이 이제 탈북을 하면 어떻게든 이제 그 중국을 벗어나려고 여러 곳을 선택을 하는데 베트남으로 들어갈 때 이 난닝이라는 곳을 걸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저희는 이제 대부분 라오스나 미얀마로 오지만 저 그렇게 알았어요. 네, 여기 또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브로커가 있고 선이 있으니까 거기를 이제 오는데 혼자서 지금 허를 단신을 어떻게 해서든 중국을 벗어나서 삼국으로 가야 되겠는데 본인이 있는 데서 제일 가까운 데가 이제 베트남 하노이라는 걸 이제 인지를 하시고 글로 가기 위해서는 이 난닝이라는 곳을 걸쳐서 들어가요. 국경 도시로 가다 보니까 여기에서 핑샹이라는 곳을 이제 기차랑 버스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해야 돼요. 예, 예. 네, 여기는 평지고 그러다 보니까 경비가 굉장히 삼엄해요. 일로 가다 보면 그럼 위험은 더 위험할 수도 있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브로커도 없고 사실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도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난닝 이 지역이 이제 평야긴 평야지만 브로커 없이 이제 그 국경을 넘는다는 건 거의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라 무모한 짓이거든요. 정말 원래 있는 정식 도로를 가도 길을 잃어버릴까 말까인데 이걸 벗어나 가지고 그냥 내가 맨 땅에 헤딩하듯이 그냥 밀림으로 간다? 이거는 정말 죽으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같은 경우에도 진짜
중국에서 생활하시면서 기회만 되면 내가 여기를 벗어나겠다라고 여러 번 시도를 하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중국에서 생활한 기간만 총 얼마나 되실까?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계속 한번 나가자, 한국 가자, 탈북하자. 총 시간만 무려 13년 7개월. 13년 7개월. 나가려고 중국에서 중국에서. 수리하신 시간만. 여기서 베트남으로 7번, 라오스 1번, 심지어 아이고야. 네팔과 가까운 중국 티베트 자치구의 수도 라싸, 저 위에 히말라야죠. 거기까지 갔다 오셨는데 다 실패. 아이고야. 다 실패. 하셨다. 다 실패. 아니 근데 일단 13년 7개월간 시간을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탈북 그러니까 남쪽으로 오기 위한 시도가 실패한 것도 실패한 거지만 일단 저는 궁금한 게 그 오랜 기간 동안 중국에서 안 잡히고 버티셨다는 게 더 대단한 거예요. 맞아요. 그러게. 진짜. 이게 과연 가능한가? 야. 그런 생각이 특히나 들어요. 남성으로서 중국에서 말이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를 돌아다니면서 견뎠다라는 거는 사실 아버님이 그런 면을 제가 대단하다고 초반에 어떻게- 말씀드린 거예요. 어떻게 버티신 거예요, 이거 지금? 네, 제가 신분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신분이 없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언어가 틀려요. 그렇죠. 언어 자체가 이게 동북 쪽에 하고 이게 밑에 쪽에 하고 언어가 틀리는데 입을 다무는 게 그냥 살 길이로구나 그렇게 안 생각했어요. 걸리려면 말을 아예 안 하시고. 네, 그래갖고 난닝이라는 데 들어와가지고 좀 묵힌 거죠. 거기서 13년 7개월 아버님은 동안. 그러면 중국어는 조금은 하셨을 수 있던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연변에서 배운 거하고 이게 난닝 쪽에 보게 되면 이거 민족이 다 틀리다 나니까 네, 이게 언어가 틀려요. 중국은 그 중국 내에서도 언어가 서로가 네. 못 알아들 정도. 그러니까 신분이 없는 데다가 그 제가 말을 하다가 어떻게 실수를 해도 그래 그 경찰에 가게 되면 다 잡히는 거잖아요. 말을 안 하시기로 결심하셨어요? 네, 거예요? 그때부터 한 9년 동안 입 박 다투고 있었어요. 9년을 말 9년 동안 입 박 다투고 있었어요. 9년을 말씀. 9년을 말씀을 안 하고 사셨어요. 아니 아버지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9년 동안 말을 안 하셨다고요? 네. 사람이 잠꼬대라도 하게 되는 거고 아 뜨거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혼자서 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그럼 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한쪽 길로 두고 한쪽을 내보내고 그다음 하게 되면 머리나 그나 끄떡끄떡 해주고 그냥 손질해가지고. 내가 지금 몸이 안 좋다를 많이 연기를 하시는 게 어느 정도냐면 연기를 심양 갈 때 라오스 국경 갈 때까지 이제 버스나 이런 데서 검문 걸리면 일부러 말을 못하는 척을 하거나 아픈 척을 해버려요. 뭐 붕대를 감아버리거나 해서 잠깐 동안 며칠 연기하는 건 많이 접했어요. 그렇죠. 저도 그죠? 사실 베이징에서 쿠밍으로 기차 갈 때 사고를 잠깐 쳐서 브로커한테 찍혀가지고 너 이제부터 말 못하는 척 해라 라고 해서 한 3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일단 입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이게 계속 참고 있으면 그 정도로 힘든데 이거를 9년 동안 지금 아버님은 하셨는데 심지어는 우리는 기차에서 앉아서 언젠간 이게 끝날 거라는 걸 알고 하잖아요. 9일만 참자. 네, 근데 아버님은 끝이 없어요. 내가 그렇게 이제 살겠다고 시작했고 이게 9년이 될지 뭐 20년이 아니. 될지 모르고 그냥 시작을 하신 거죠. 아니 이게 잠깐만 상상만 해봐도 진짜 억만금을 줄 테니까 이렇게 해봐라 라고 해도 사실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 그만큼 절박하셨다는 거잖아요. 절박함을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에 이제 내몰리게 된 건데 말은 내가 안 하겠어, 입 다물겠어라고 해서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낯선 곳에서 생계는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맞아요. 말을 안 하는데 어떻게 일자리를 얻습니까? 제가 난닝에서 중산로라는 데서 신발 수선하는 사람들 며칠 봤어요. 며칠 가만히 앉아 있어 보니까 한 사람은 돈을 2, 3원씩 벌고 한쪽에서는 1원씩밖에 못 벌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장애인이에요. 그 많이 버는 사람이 네. 그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남들보다 두세 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참 보다가 그래서 그 옆에 이튿날에 가가지고 구두약이고 뭐 사가지고 가가지고 그 옆에 가서 앉았어요. 근데 앉았는데 그 사람은 하반신 못 쓰니까 그 사람인데는 일감이 많이 들어오는데 나는 그 초짜니까 들어오는 거 없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배운 거죠. 신발 수리하는 걸 배움에 그다음부터 입 딱 다듬은 거죠. 말하면 이제 여기서도 이제 말하면 그냥 이제 일감도 다 띄운다 해갖고 그 사람이 도움으로 좀 그 자리를
13년 7개월을 지킨 것 같아요. 같이 있을 수 있게 해줬다. 네, 네. 그러면 그분은 이제 불편하니까 좀 이제 도움도 좀 드리고 네, 자기끼리 양이 많으면 내다 넘겨주기도 하고. 좋은 분이다. 수발도 들어주고 막 하다 보니 친해지셨군요. 네, 근데 또 좋은 점인 여기는 시청이라잖아요. 그게 천간이라는데 그 사람들이 오게 되면 너는 사람 건 다 뺏어가는데 이 사람 거는 못 뺏어가는 거죠. 안 뺏어가는 거죠. 장애인 때. 그러니까 이 애도 지금 내가 뺏어가면 야도 벙어리인데 야도 장애인인데 이렇게 된 거죠. 한소가도 네. 네. 그분이 봐주고 지켜주고. 와. 감동이다. 아니 그렇게 일하시면 사실 그 하루에 얼마나 하루에 그냥 얼마는 벌지는 못해요.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200~300원씩 버는 건데 근데 그것도 그래도 괜찮은 거죠. 그때 당시는. 네. 200~300원이면 300위안이요? 네네. 6만 원? 6만 원이죠. 5~6만 원 가지고 5~6만 사는 거예요? 네네. 한 달을? 네. 걔도 저축을 좀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와중에? 네. 왜냐면은 잘하시다. 가야 된다는 이 생각이 있어가지고. 언젠가는 간다. 네. 하니까. 그래서 딸 걱정은 중간중간 하셨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움직인 건데 가족을 데려오려고 움직인 건데 일이 안 되다 나니까 근데 그냥 너무 그렇게, 오래되잖아요. 13년. 그러니까요. 닥치는 대로 일만 해서 열심히 그러니까. 돈을 벌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4년이가 훅 지나간 건데 근데 그 돈으로 그 과정 중에 계속 우리 아버님이 탈북 시도를 합니다. 브로커도 만나려고 했고 한국인들에게 도움을 구하려도 했는데 이게 다 막힌 거예요. 브로커도 안 구해지고 한국인도 만날 수 없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혼자 힘으로 9번이나 탈북 시도했었어요. 아까 우리 썬킹 교수님 얘기했던 것처럼 일로 절로 9번 탈북 시도했는데 다 실패. 그러니까 세월도 14년 9번 탈북 시도도 다 실패. 가능성도 없고 절망만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자포자기를 하신 거야 아버님이. 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는 심정으로 9년이 지난 시점에 말을 하기 시작하시대요. 짜증나니까 그냥. 아니 포기한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어. 포기한 거야. 와. 아니, 말이라도 하자. 말이라도 하자. 말을 9년 동안 안 하다가 갑자기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당황도 당황이지만 이거 뭐지? 너무 좀 이상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이상하죠. 아버지 아침에 그냥 니하오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해요? 기적이다. 첫 단어 온 거야 첫 말. 야, 니호 그냥 그렇게. 와, 니하오. 걔 깜짝 놀라죠. 놀라죠. 뭐야, 왜 너가? 제가 이제 13년 7개월 거기서 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데가 국호가 많이 생긴 거예요. 국허라는 그러니까 게 고정 고객. 단골 고객들. 그게 그런 상황에서 제가 말을 탁 했을 때에 얼마나 놀랐을까. 그 사람들 당연히 이상하게 생각하죠.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말할 수 있냐? 어린데. 아니 아버님 뭐라고 하셨어요 중국어? 그 뭐 현장에 가가지고 이게 머리 이게 타박 받아가지고 말문이 막혀갖고 귀도 멀고 이렇게. 충격으로 내가 그동안 말을 못했어. 실업증. 네, 그래갖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몇 년 동안은 그냥 해마다 없어졌으니까. 맞아요. 탈북 아까 뭐 여러 번 시도하셨어요. 베트남 갔다 오셨잖아. 그러니까 그때마다 내가 없어지는 거 갔다가 또 얼마 있으면 또 오고 갔다가 또 이렇게. 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사람들도 그러더라고. 아 그런데 이거 치료받으러 갔네. 치료받으러 갔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래서 그게 권명이랬거든요. 제가 뭐 우성본대에 있다고. 그게 거짓말을 했구나. 권명에 있다 하니까 그 전화번호 달라고.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났어. 명의가 있는데 아니야. 그치. 말 못하고 9년 만에 고쳤는데. 말을 치겠는데 이 명의가 있으면 훈민이라고 해도 세상에. 찾아갈 분들이네. 네네. 그래서 그때 난리 났어요. 난리 나가지고 그다음부터 뭐 이렇게 얘기가 통하고 막 하다가 결국 말문이 열은 거죠 그때. 아버지가 이제 언어 실력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어를 떠듬떠듬 하시게 하시는데 중국은 성조가 있잖아요.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게 외국인처럼 말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그래서 오히려 9년 동안 말을 안 한 게 더 낫고 또 갑자기 치유돼서 왔잖아요. 근데 완벽하게 하는 중국어가 아니라 살짝 좀 뭔가 어디 살짝 부족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오히려 더 신뢰. 더 이제 신뢰가 갔던 거죠. 아버님 말씀을 듣다니까 저희가 다 가슴이 너무 뻥 뚫려요. 기뻐요. 그런데 보세요.
아버님은 14년 동안 그 중에서 9년 동안 입을 닫고 이제 중국에서 사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구두도 닦으시고.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가보면 소연 씨는 아버지 없이 14년을 산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때 당시는 이제 그 어머니가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그냥 아버지가 없는 상황으로 그냥 살았고요. 그때 헤어숍에서 그래도 아버지랑 거리가 이렇게 멀지 않은 곳에서 살았어요. 네, 되게 가까운 곳에 있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헤어숍에서 미용하고 미용 배우고 그리고 저도 한 달에 300원씩 받으면서 이제 뭐 머리 감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았었죠. 야, 네. 같은 중국 땅에 있었네. 그렇죠. 그것도 가까운 데 있었다. 거의 엄청 가까운 곳에 있었죠. 그러니까 서로 연락만 됐어도 중국 땅에서 만날 수 있었죠. 그러면 제가 좀 더 도움을 드렸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그 이후로는 그래도 저는 귀인을 만났고 중국인 신분도 가지게 됐고 또 중국어도 어렸을 때 배웠으니까 중국인처럼 할 수 있고 하니까 오히려 더 보호를 해줄 수 있었었는데 연락이 없다 보니까 뭐 이산 가족이라는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산 가족 뭐 찾는 그 KBS의 방송도 있었습니다만 뭐가 없어. 같은 도시에 사는데도 수십 년을 못 만나고 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직도 현재형으로. 여기서 또 이제 반전이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아버님께서는 저 먼 국경도시 난닝에 있어가지고 한국 사람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적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모으셨어요. 그 돈 가지고 이제 삼성 중고 핸드폰 하나 구입을 하십니다. 일단 뭐 이 안에 이제 한글 기능이 있으니까 번역기도 돌려보시고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하고 번역기로 그러다가 이제 한국 유튜브도 보기 시작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탈북민들의 한국 여행을 돕고 계시다는 한 목사님을 알게 되세요. 그래가지고 아버님이 생각하십니다. 아, 이게 내가 탈북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그래서 그 목사님께 바로 전화를 거셨던데 그 통화 기억하시죠? 처음에 그 폰을 보니까 거기 주소가 다 있더라고요. 팩스 번호까지 다 있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번호예요? 한국에 있는 한국 번호. 한국 번호. 네네. 전화를 했는데 여보세요. 이렇게 말이 탁 나오는 순간에 진짜 울컥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목도 메고 한참 울었어요. 울다가 사실은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하니까 상세한 거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보내라. 어떻게 그동안 살았고 뭐 했는지. 네, 이렇게 그래서 그 편지를 다 써가지고 보냈어요. 보냈는데 한 달 거의 대기님박에 전화가 딱 오더라고요. 와가지고 처음에는 권명까지 들어오라 그래요. 근데 권명은 내가 이제 다녀봐서 알잖아요. 위험한 건 더 위험한 거고. 그래서 베트남은 내가 이제는 몇 번씩 다녔으니까 이전 자신 있어가지고 베트남에서 가는 건 자신 있다. 그래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디를 향해 가신 겁니까? 정확히 지역은? 난닝에서 핑창. 핑샹은 어디예요? 핑창이 베트남 국경. 베트남 국경? 네. 자, 그럼 거기까지는 뭐 타고 가셨어요? 처음에 자전거를 타고 갔잖아요. 240km를. 240km를 자전거를 타고 가셨어요? 네. 며칠 걸립니까? 출발해서 주야간 때 갖고 이틀을 갔어요. 아니, 주야간을 다 서울에서 대구 가는 거예요? 대구 자전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타셨다는 거예요. 지금. 철인 3종 경기 거리보다도 더 가신 거예요. 야, 그 욕망이 살겠다라는 그렇죠. 맞아요. 초인간적인 힘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적인 힘이 나오신 거예요. 맞아요. 이게 아버님에게 마지막 기회였던 거예요. 14년 만에 맞아. 한국말을 쓰는 탈북을 도와주시는 목사님을 만나서 마지막 기회. 이거 놓치면 이제 평생 이 자리에서 그냥 붙박이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열심히 달리셨겠습니까?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베트남과 중국 국경까지 도착을 합니다. 근데 떡하니 초소가 나옵니다. 아버님이 자전거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초소를 발견하니까 그대로 이제 산 위로 뜁니다. 왜냐하면 지도가 없으니까 산 꼭대기 올라가서 초소가 없는 방향을 확인하고 산을 내려와서 국경을 통과했는데 근데 문제는
국경을 통과하니까 핸드폰이 먹통이 돼버린 거예요. 아, 그렇지. 어머, 핸드폰이구나. 어떡해. 아, 아버님이랑 그 아버님 목사님 쪽이랑 계속 연락을 해야 되는데 야. 베트남 국경 통과한 것까지는 가까이서 통과했는데 핸드폰이 먹통인 거예요. 왜 이래? 거기다가 베트남 국경이 어떻습니까? 밀림지대예요. 제 길로 간 것도 아니야. 등산로가 아니야. 그래요. 밀림지대예요. 거기서 길을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마지막 길인데 저는 좀 뭐 길을 좀 주님께서 좀 길을 열어달라고. 한 20m 나가니까 오솔길이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네. 그래서 그때 풀썩 물어 앉았죠. 맥이 없더라고요. 그때 그 뭐 더 움직일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되더라고요. 정글이 방향을 잃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 자리만. 이 방향 감각이 사라져요. 자, 근데 이제 오솔길이 나왔을 뿐입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예요? 하노이까지 가야 됩니다. 이 나라 굉장히 길어요 또. 베트남이 굉장히 길잖아요. 맞아요. 목사님이랑 통화했을 때 하노이에서 언제 만나자라고 약조를 한 거예요. 근데 정글에서 밀림에서 이미 많이 시간을 허비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든데 그 오솔길 따라서 갔는데 다행히 밀림을 벗어나서 국경의 한 베트남 마을까지만 도착한 거예요. 여기서 하노이가 어느 방향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자전거는 아까 버려놨잖아요. 뭘 타고 가야 할지 막막하잖아요. 이때 국경 마을을 쫙 둘러봅니다. 오토바이가 있는 집이 눈에 딱 띈 거예요. 어머. 그래서 무작정 그 베트남 집으로 찾아갑니다. 나를 오토바이로 하노이까지 태워달라 라고 강력하게 부탁을 한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를 여러 번 갈아타면서 다행히 가까스로 그 한국인 목사님과 약속한 시간의 날짜에 맞춰서 무사히 하노이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탈북을 꿈꾼 지 장장 20년 만에 아버님은 한국 땅을 밟게 됐습니다. 진짜로. 자,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남한 땅을 받게 된 우리의 정철 씨. 근데 탈북기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에 도착한 뒤에 또 하나의 드라마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요 왜? 이게 대체 무슨 드라마입니까? 무슨 소식입니까? 국정원에 제가 들어왔을 때 조사를 받을 때에 그 담당자분께서 딸 소연이가 한국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에 2006년도 3월에 나오면서 그 애를 그냥 거기만 있는 걸만 생각하고 이때까지 시도를 그냥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정원에서 담당 조사관의 딸까지 들어왔다고. 그래서 저도 생각도 못 했던 거죠. 아니 소연 씨는 아버지 돌아가신 줄 알고 있었는데. 계속 제사 주시는. 야 국정원 신기하네.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가지고 14년 만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들었죠. 아버지 눈물 안 나셨어요? 당연히 눈물 났죠. 내 딸. 네. 14년 만에. 그래,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어. 소연 씨는 전화 받았을 때 어땠어요? 저는 아직도 굉장히 생생한데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소연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후로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흐느끼는 소리만 계속 들리고 말을 제대로 못하고 통화가 끊어졌어요. 네, 그렇게 전화를 끊고 그냥 눈물만 흘리시다가 끊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버지가 오는 꿈을 꿨어요. 그 한국으로 오신다는 꿈을 되게 생생하게 꿨는데 아버지가 이제 소연아, 내가 너를 만나러 한국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좀만 기다려라고 이제 꿈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때 저희 친이모가 있는데 무당이에요. 그래서 이모한테 찾아갔죠. 이모, 아버지가 지금 한국으로 온다고 하는데 이런 꿈을 꿨다 하니까 이모가 소연아, 너가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해서 아버지가 이렇게 꿈에 나타났다. 근데 아버지는 물가에서 돌아가셨다고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집에 돌아가서 또 있었는데 몇 개월 또 지나고 나서 아버지가 한국으로 도착을 했다고 저한테 꿈에서 이렇게 나타나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렇게 꿈을 꾸고 나서 며칠 안 돼서 아버지가 전화가 온 거예요. 꿈이어요? 네, 너무 정말. 부녀간의 간절함이 와닿았나 그리고 보다. 심지어 또 이렇게 죽은 줄 알았으니까 계속 제사만 지내드렸는데 이게 꿈에서 나타나니까 뭔가 귀신이 나타나는 것처럼 좀 오싹하기도 하고 뭔가 아버지 영혼이 내 몸에 붙어 있나라는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네, 맞아요.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시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전화를 딱 받았을 때 실감이 났죠.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고, 네, 저도 눈물이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네.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더 컸겠죠, 사실. 아버지 지금도 눈물이 나실 것 같은데. 딸한테 제일 미안했던 게 뭐였어요? 그때 두고 오지 말아야 되는데 상황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그렇게 됐어요. 딸한테 사과라고 하긴 참 뭐합니다만은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하셨어요? 지금까지 했죠. 했어요? 이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 얘기입니까? 그래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어. 그럼 이제 소연 씨도 어떻게 보면 탈북해서 이제 중국에서 오래 사셨잖아요. 네. 그럼 아버님이 이제 그간 이제 있었던 일들을 네. 듣고 나서 또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는 비행기 타고 탈북을 했잖아요. 네. 네. 근데 아버지는 이렇게 10몇 년 동안 대한민국에 오겠다고 이렇게 목숨 걸고 몇 번이나 목숨을 걸어서 대한민국까지 왔으니까 너무 기적 같은 일이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정말 어렸을 때 바랬던 그런 소망이 또 이루어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안타까워요 아버지. 사실 이쁜 딸하고 그렇죠. 더 빨리 만나셨어야 되는데 상황이 꼬였어요. 예, 지금 이 모든 실타래가 다 풀려서 지금이야 이제 터놓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제가 이렇게 만나는 그 경우 네. 오랫동안 어릴 때 헤어져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에 약간 딸들 자식 입장에서는 좀 서먹해하거나 원망하거나 하는 마음도 조금 있다고들 네. 하시거든요. 맞아요. 저도 뭐 부모님들에 대한 그런 미움이 항상 이게 바탕에 깔려 있었고 또 아버지도 아버지대로 어머니도 어머니대로 각자 그냥 다른 삶을 살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쭉 그러다 보니까 마냥 막 행복할 것 같고 사람들이 봤을 때 축복이고 이런데 그렇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각자의 다 자기의 삶의 방식이 있고 그래서 같이 살 때 저는 아버지가 좀 많이 미웠어요. 왜냐하면 말수도 되게 없어지시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계속 술을 드세요. 술을 드시고 계속 눈물 흘리시고 그리고 술 취하면 자꾸 미안하다 그러고 저한테. 예. 그리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더더욱 이제 한심하다는 생각이 더 많이 그럴 들게 수 있죠. 됐던 것 같아요. 속상하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바라다 한국에 이제 오셨는데 왜 그렇게 마시고 하신 거예요? 실컷 여기 와서 네. 술만 힘들게 오셨는데. 제가 여기 나와가지고 소식을 저희 엄마 소식, 동생 소식 듣게 됐어요. 오셔가지고. 어떻게 뭐 어떤 소식이었습니까? 보이부에서 탈북 시도를 해갖고 저희 형도 죽은 데다가 그 엄마하고 동생도 그렇게 탈북 시도를 하다가 잡혀가지고 결국 보이부에서 죽어버렸어요. 그 소식을 들을 때 그 든 순간부터 길에서 봐도 엄마 같기도 하고 동생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죠. 술만 개나 먹었으니까 그때. 근데 이해하기에는 진짜 너무 힘든 일을 겪으셔서 아무 일도 못 하셨겠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런 소식 듣고 나면 그렇죠. 정신과 치료도 받고 그랬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딸한테 미안함까지 겹치잖아요. 이게 술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술로 풀리시게 되고. 그때 아버지가 와서 네. 반갑긴 한데 네. 뭐 많은 추억이나
정을 나눴던 것도 아니고 어머니 맨날 술만 드시고 계시면 또 딸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워요. 네, 저는 솔직히 그 부모에 대한 환상, 기대 이런 것들이 되게 컸어요. 아, 우리 부모님들은 분명히 엄청 똑똑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뭔가 내 인생의 나침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엄청 많이 했었죠. 근데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초등학교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학교도 다니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반대의 모습을 보게 되니까 맨날 뻗어 있고 자기를 포기한 상태의 아버지를 보고 밖에 나가서 일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면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지치는 거예요.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너무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도 저랑 같이 이제 너무 힘드니까 병원에 갔어요. 제가 계속 가슴 두드리고 화병증 걸려가지고 숨 안 쉬어지고. 그러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생기니까 그게 점점점 자라는 거예요. 미움이 점점 커지고. 그래서 저도 정신적으로 아프고. 그래서 저도 정신과 치료 나중에도 이제 받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았었는데 네. 나중에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생 또한 누가 보살펴주는 사람도 없었고 이 사람들 또한 사랑을 결핍된 상태잖아요. 누구한테 관심도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아니라 그냥 엄마 아빠가 아니라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인생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불쌍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그런 감사함이 다시 마음에 싹트기 시작하고 그래도 지금 다행히도 대한민국에 와서 살아서 13년 걸쳐서도 살아서 여기 와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또 제가 이번에 결혼을 하면서 더 느낀 거는 정말 많은 탈북민들이 외롭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부모님들이 다 계셔서 정말 행복한 결혼식을 치를 수 있다는 것도 정말 큰 기적이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 미움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오늘 이만갑이 정말 의미 있다고 느꼈어요. 예. 뭐냐면 아버님이 14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딸한테 미안해서 말씀 못했던 거예요. 오늘 이만갑 자리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소연 씨도 아마 그 14년에 아버님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야기를 자세히 처음으로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오늘 이만갑이 의미 있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도 대견한 게 우리 소연 씨가 아버지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스스로 희망이 되어주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때 정말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셨고 그리고 저에게는 이제 미움이 이제 사라지고 이제 사랑이 다시 싹트기 시작했을 때였으니까 예. 좀 힘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아버지한테 그 나간다는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바로 오디션을 봤어요. 근데 합격을 해서 최종 탈락할 때까지 아버지한테 그냥 다 얘기를 안 하고 본방사수까지 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좀이라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가게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효과를 봤어요. 네. 진짜요? 아버지가 제가 미스트롯 나온 것을 보고 갑자기 술을 줄이시고 그리고 취직을 하시고 일자리를 찾으시고 네. 그러면서 기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는 게 있어요. 너는 내 도움도 누구의 도움도 없이 이렇게 혼자서 나간 거 너무 대단하다. 그러면서 소연아 뭐 먹고 싶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본방사수하고 둘이서 좋아가지고 저희 소고기 먹으러 갔어요. 이야. 그리고 나서 소주 또 한 잔 드셨죠? 기분 좋아서 또 한잔 드시고. 네. 그리고 집에 이거는 뭐 예. 네, 또 한 잔 다른 경우. 드셨어요. 근데 또 그 기쁨의 술이잖아요. 적당히 드시고 집에 딱 갔는데 딱 문 두드리더니 야 아무래도 와야 되겠다. 옷 입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밤에 어디 가냐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기특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뽀대나게 하나 사줄게. 옷 사준다고? 옷 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쇼핑을. 비쌀 텐데. 근처에 모다 아울렛이라고 아울렛을 아울렛 갔어요. 네, 갔어요. 갔는데 진짜 이쁜 옷들이 많더라고요. 이 세트를 이렇게 딱 했는데 몇십만 원 되더라고요. 30 몇만 원인가?
근데 아버지가 제 옷을 보는 게 아니라 그 핸드폰을 들고 자꾸 그 사장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런 이게 자랑을 우리 언제 해보겠어요 또. 그때 제가 좀 많이 느꼈던 게 아, 이게 부모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어른이 돼서 깨닫게 됐어요. 이게 어른이니까 이해가 되고 네. 아버지 노래 막 텔레비 나와서 우리 딸 노래해요. 그때 좀 뿌듯한 게 좀 마음이 좀 뿌듯해지더라고요. 그 노래를 혼자서 나가 한다는 자체가 그럼요. 저 쟁쟁한 사람들 나오는데 그거 아무나 나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좀 뿌듯해져 자랑하고 싶기도 하고. 네. 아니, 충분히 자랑하셔도 돼요. 우리 딸한테 진짜 내 마음을 말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거예요. 평생 남는 해주십시오. 편지. 그동안 미안했다. 이 땅에 와줘서 고맙고 둘이서 행복하게 잘 살아. 이제는 미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한테. 이제 그만 미안했으면 좋겠고. 그 가족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도 못 오고 다 목숨을 잃었잖아. 그만큼 그 사람들의 대신에 아버지도 좀 힘내고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는 내 걱정하지 말고 아빠의 인생을 좀 살았으면 좋겠어. 남 눈치 보지 말고 오로지 아빠를 위해서 남은 인생 좀 살고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 더 이상 안 미안해 해도 돼. 그리고 고생했고 살아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미안하다는 얘기는 그만해.